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The much anticipated World Cup 2014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fans of soccer or football from around the globe will have their eyes glued to Brazil. I'm going to get the chance to interview former star soccer player and head coach of the national Korean football team, Ho Jung-moo, and find out all about his illustrious career, as well as get his forecast on what's going to happen at the World Cup in Brazil. So join me as I interview Ho Jung-moo, the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and find out all about what's hot this summer and more. In 2010, the South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reached the round of 16 at the World Cup on foreign soil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the man who headed the team was none other than Ho Jung-moo. After playing for the national team in the 1970s, he joined PSV Eindhoven in the Netherlands and gained the recognition he deserved. He coached the national football team for the first time in 1990 and also began managing professional teams. Today, as the head of the delegation to the 2014 World Cup in Brazil, he is giving his utmost support to coach Hong Myung-bo, the current manager of the national team. Stay tuned to hear the story of his 44-year-long journey on the football field here on The Intervie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무척 바쁘실 텐데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이 지금 이제 4년 전에 그 대표팀을 이끌고 남아공으로 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월드컵이 이제 브라질에 가면서 이제 느낌이 어떠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글쎄요, 참 그 4년 전만 해도 그냥 당장 그 현장에 중심에 서서 직접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후에 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느끼는 점도 많고, 그리고 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입장도 약간의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 거를 좀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번에 브라질에 가시면서 이제 선수단 단장님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단장이라는 건 말이죠. 이제 제가 우리 선수들이 또 혹은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코치 스태프나 선수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그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게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월드컵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 팀에서 23명의 선수 모두한테 기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뭐 손흥민이다, 이청용이다 막 이런 선수들 많이 거론하고 기성용이다 하는 선수를 거론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23명의 선수 전원을 우리가 성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호흡을 맞추는 거는 좀 시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억지로 뭐 맞춘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뭐 순수한 한 가정으로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이 선수는 특징이 뭐야, 이 선수는 좋아하는 패스가 어떤 거고 움직임은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같이 선생을 해오고 같은 팀에서 뛰어보고 하는 선수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팀의 뼈대가 되는 전술적인 측면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번 그 월드컵 전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술이요. 전술적인 측면은요. 상대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고요. 홍명보 감독이 좋아하는 그 포메이션 상으로 보면 4-2-3-1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경기를 하면서 자꾸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4-3-3으로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4-5-1의 형태로 수비 전형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경기 운영하기에 따라 다 틀리고요. 맞춤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상대 선수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적인 측면도 수비, 공격진의 미들필드진의 운영 상태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축구 경기에서 포메이션을 정할 때요, 그 포메이션을 이제 그 수신호로 이렇게 정하시는지 이렇게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그런 그 포메이션에 대한 전술적으로 만들어 나가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B와 C 혹은 D 이런 선수들은 어떤 위치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갔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에 따라서 좀 변형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감독이 좀 지시를 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죠. 하지만 경기 자체에서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선수 개개인이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을 해야 되고 순간적인 아주 부분적인 면에서는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사실은 축구야말로 머리가 이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으면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손으로 하는 운동도 아니고 발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 발로 한다는 거는 뇌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에요. 모든 행동 지침은 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먼 발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다시피 발을 사용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손은 볼을 다루더라도 참 부드럽게 다룰 수 있지만은 발을 손보다도 더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축구거든요. 근데 그 발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료 선수들하고의 호흡이라든가 전술 측면이라든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축구예요. 근데 그것이 뭐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뛰는 상태, 상대하고 몸싸움을 하고 호흡이 여기까지 차 있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0점 몇 초 사이에 내가 드리블을 할 것이냐 혹은 패스를 할 것이냐 슈팅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축구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 지능이 없는 선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축구라는 거는 참 전술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인 전술, 개인적인 능력이 어떤 팀 전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감독이나 코치가 아무리 지시를 하고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이걸 갖다 풀어내는 거는 선수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선수는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내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선수가 있고 타고난 선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느 정도 갖춰줘야. 그러니까 이 분류를 하자면은 정말 천재적인 선수, 타고난 소질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춘 세계적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전설적으로 뭐 알려주는 펠레나 마라도나나 요한 크라이프나 바켄바워, 보비 찰튼이라든가 지금 현존하는 메시라든가 호나우도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그 천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소질에다가 본인의 노력, 피나는 노력까지 합쳐졌을 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보면은요, 홍명보 감독을 보면은
저 못지않게 오히려 선수로서는 저보다 더 나은 그런 경험을 했고요. 사회 출전을 했거든요. 월드컵에. 그거는 대단한 기록이죠. 세계적인 선수들 경우에도 4회 연속 그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드문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4회 그 출전한 경력이 있고, 그럼 거기서 얻는 그 경험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또 코치로서 2006년도에 한 번 나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팀도 이끌어봤고 청소년 팀도 이끌어봤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대표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청소년과 올림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한 경륜이라면은 뭐 누구 못지않은 경륜이고요. 네. 충분히 뭐 믿고 맡겨놔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 만약에 뭐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팀이 어떻게 될지, 또 전반적으로 월드컵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세계 최고의 무대거든요.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나라, 세계 아주 그 수백 나라들의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온 그 온도라든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큰 대회이니만큼 섣부르게 뭐 어떻게 할 거다, 16강 갈 거다, 18강 갈 거다, 4강 갈 거다, 이런 예측은 참 하기 쉬운 게 아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마음 같아서는 뭐 8강 넘어 4강까지도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그런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고 참 희망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8강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첫 경기만큼은 온 기운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럼 첫 경기 이겼을 때 혹은 비겼을 때 졌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네. 세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알제리, 두 번째 경기가 알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벨기에인데 결코 어느 팀 한 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전부 다 피파 랭킹상으로도 우리보다 위고, 우리가 만만히 이길 수 있는 팀은 하나도 없어요. 역대 월드컵에 비해서 조별 편성은 잘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번 이 상대 팀들이 우리가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볼 때 상대 팀들이 결코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네. 결국 현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집중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상대 팀을 압도하느냐. 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경기 네, 운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향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월드컵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월드컵 때만 되면은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이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광화문 거리, 전국적인 붉은 물결의 응원,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갔어요. 지금은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국기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 위주의 옷차림으로 거리에 뛰쳐나와서 응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월드컵에만 빠져 있지 말고 월드컵 때만 되면은 그냥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이게 탁 하는데, 그것보다는 월드컵에 보다 더 좋은 성적,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네. 내 팀, 내 고향의 팀, 또 내 어린아이들 자라나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애정을 갖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은 2010년 그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당시의 원동력이 무엇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선수들이죠. 우리 선수들이 원동력 자체는 우리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나 서로 소통, 소통과 배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서로 이 선수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라든가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심리적인 상태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말 제가 그때 갈 때 이 슬로건을 유쾌한 도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언론 보면은 참 무슨 유쾌한 도전이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유쾌한 도전 이렇게 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좀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항상 느껴왔던 게 제가 그래요. 월드컵 무대에서 쭉 있어 왔지만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있는 게 그나마 100% 발휘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것만이라도 다 발휘했을 때는 저도 좋다 말이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 못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유쾌한 마음으로 정말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우리 선수들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 서로 상대를 생각해주는 배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8강에 못 올라갔을 당시에 우루과이전 참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원정에서 16강 물론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지만은 네.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감독님이 2000년도에 그 대표팀의 지휘봉을 이제 잡으셨을 때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성과도 좀 있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때 그 무명 선수들을 많이 또 선정을 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2002년 월드컵을 사실 겨냥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목표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유럽을 넘지 않고서는 16강 갈 수가 없다 하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유럽을 넘기 위해서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가. 우선 유럽 선수들의 그 뛰어난 체력에 뒤지지 않는 체력적인 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 소신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도 체력만 좋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된다. 그 선수들이 이제 뭐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이라든가 김남일, 설기현, 이천수, 최태욱 뭐 이런 선수들이죠. 결국은 그런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2002년도에 그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이 4강에 들어가는. 월드컵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86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또 나가셨고 또 86년도, 90년도는 또 트레이너, 또 94년도는 또 코치로 가셨잖아요. 네. 98년도에 해설을 했고요. 네. 2002년도에 해설을 했고 2006년도에는 자비로 제가 응원을 갔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감독으로 갔고요. 네. 그러니까 86년에서부터 지금 8회 동안 현장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해야죠. 그렇죠. 86년도에 그 멕시코 월드컵 출전하셨잖아요. 네네.
그때에 간 어떤 소감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어땠었나요? 지금 마라도나 선수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요. 첫 경기 아르헨티나전에서. 네. 근데 사실 그때 그 86년 월드컵에 나갈 때 우리 선수들이 사실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런 좋은 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구 흐름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또 큰 경기를 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죠. 네. 우물 안에 개구리 형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경기에 나가서 경험이 부족하고 긴장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뭐 그런 결과가 왔었는데 첫 경기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전에서 전반에 2골을 내줬어요. 그리고 후반에 1대1 상황이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라도나 선수하고 저하고의 그 일화는 상당히 좀 이 뭐 표지에도 많이 나고 지금까지도 네. 태권 축구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네, 제가 가장 사실 네. 기억에 남는 사진이 바로 감독님께서 이제 마라도나를 이제 치는 것 같은 그런 네. 그 그림이잖아요. 아주 그 뭐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선수를 그냥 그대로 뭐 생짜로 예. 걷어 차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볼이 있었어요. 볼을 걷어내 차는 저는 상황이었고 마라도나는 뚫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약간의 저도 고의성은 있었죠. 뭐냐면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재미있는 추억이고요. 네. 다시 한번 그런 이 경험을 가질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은 참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경기였다. 86년도 월드컵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인 선수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희는 그때 해외 경험 있는 선수들이 저하고 차범근 감독밖에 없었고요. 저는 대표팀에서도 포지션을 공격에서부터 수비까지 골키퍼 포지션만 제외하고 국가 대표팀에서 전 포지션을 다 소화해 본 선수 중에 하나예요.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어떻게 봐주냐 이거는 제 몫이 아니거든요.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결코 제 자신이 최고의 선수였다. 혹은 뭐 나는 이렇게 뭐가 뛰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제 네덜란드 진출 국내 1호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그 과정은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70년대거든요. 네. 70년대 말. 차범근 감독이요. 그때 당시에 그 차범근 선수가 유럽 진출을 하게 되죠. 네. 독일, 그때 다름슈타트 거쳐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갔는데 거기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유럽 지역에, 독일 지역에. 네.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입단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3년 동안 3시즌을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축구 인생에서도 귀중한 시간이었고 네. 정말 축구에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거를 이렇게 배우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렵죠. 뭐 언어적인 네, 그렇죠. 부분서부터 그 처음에 가서는 정말 상당히 막막했어요. 일단 뛰어들기는 들었는데 뭐 그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에이전트라든가 혹은 통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선 첫째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만큼 불편합니까? 거기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생활 방식이라든가 문화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
대표팀 감독을 내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의 따님의 사진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장인어른이라는 그 닉네임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고맙죠. 고맙긴 고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는 참 저희 딸에 대해서 좋은 그 말들을 해주고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건 나쁠 건 없잖아요.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리고 달래도 봤지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애까지 생겼고 축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잊어먹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얘기 떠돌 때는 본인이 상당히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네. 감독님 결혼 생활이 지금 몇 년째이죠? 제가 지금 80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은혼식도 벌써 수년 전에 다 지났고 네. 계산해보면 지금 30 몇 년이 됐는데, 네. 34년째인가. 좀 이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인기 MC와 그 스타 선수의 결혼이 이제 1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어떻게 해서 부인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시게 됐는지.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동안 수차례 발표가 됐었고, 저희 선배님께서 우연찮게 소개를 해서 같이 이제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알게 됐고, 제가 네덜란드 가기 전에 그냥 약혼 상태로 비밀리에 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좀 밝혀지게 돼가지고 서둘러서 그냥 보도자료 냈었고, 네. 그래서 약혼 날짜에서 한 달도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80년도 6월 24일 날 약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아하. 아내의 어떤 점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시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람은 상당히 MC로서 좀 아주 좀 높은 위치라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을 때예요.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대편수로 뛰고 있을 때 그렇지만은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드는데 같이 하고 음식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하는데 같이 서들고 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 첫인상이 좋았어요. 네. 네. 또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 네. 남들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었다고 봐요. 아내가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없을 수가 없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서로 간에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글쎄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겠는데요. 상상이 참 힘든 거고. 네. 만약에 그랬다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감독님은 어릴 때부터 체력이 워낙 좋으셨었던 그 아이였나요? 아니면은 어땠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진도 바닷가에서 막 뛰어다니니까요. 뛰어놀고 놀고 그랬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은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근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는 정말 흙석 위에 뒹굴고 산으로 뛰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네. 키는 좀 적었습니다.
지금은 키가 뭐 한 180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70 저희 선수 생활할 때 제가 한 지금 76 정도 되는데 적은 키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워낙 선수들이 많이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키로는 작은 키에 속하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키였었는데 원래 저희 집 유전인자가 그래요. 나중에 커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24살까지 크더라고요. 와. 대학 입학해서도 크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학교를 못 갈 형편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가정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긴 했지만은 누님, 형님, 동생들 대학교 다니고 대학 진학 준비하고 상당히 진도에서 전부 무트로 유학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 차에 이제 그런 기회를 잡게 돼가지고요. 네. 운동 잘하면서 또 운동을 좋아했고요. 잘하면은 뭐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학비 면제 받고 뭐 식비도 면제 받고 다닐 수 있다 하는 얘기에 올라간 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혀 이제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고 기본기도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재미로도 축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전혀.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교 체육대회라든가 혹은 초등학교에서 뭐 면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육상도 해보고 이런 건 했지만은 축구가 어떻게 하는지 물론 공차기는 했죠. 네. 저는 그거는 전혀 아무런 그 기본적인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차고 달리고 하는 거지. 네. 이런 전문적인 축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1년 쉬고 있는 와중에 우연치 않게 축구라는 거를 하게 됐고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었는데 그 운이 좋았어요. 제가 물론 노력은 많이 했죠. 노력 엄청나게 하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기 싫고 또 괴로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73년도에 제가 청소년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72년도에 청소년 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73년도 3월 달에 이란에서 하는 테헤란 경기 아시아 청소년 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갔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힘든 훈련은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테헤란이라는 곳이 고지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끼고 아침마다 저 높은 산을 뛰어갔다 와야 돼요. 선착순 해야 돼요. 그것도. 그 미리 구사님 한 분 올라가 계시고 그때 가지고 내려오고 그게 아침 식사 전에 훈련이에요. 와우. 아침 식사하고 좀 있다가 또 나가서 체육관에서 이웨이트에서부터 서키트 뭐 하고 또 와서 좀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인터벌에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선착순 훈련 다 끝난 다음에 600m 그 뚝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600m라면은 상당히 멀거든요. 네. 10바퀴씩 선착순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해도 6km예요. 네. 한번 저는 그런 훈련을 늦게 시작하던 분에도 특히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장에 나가려면 질리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대표 선수라는 게 얼마만큼 또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계기였죠. 그때 당시에 별명이 진돗개였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구 대표 선수 생활을 할 때 돌아가신 하몽철 선생님께서 감독하실 때예요. 예. 그때 지어주신 게 이제 제가 그 진돗개가 된 사연이에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나갈 때마다 뭐라 하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진도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경기 나갈 때 야 진도야 불러놓고 너 오늘 경기에서 골 넣고 잘하면 진돗개고 못하면 똥개 되는 거야. 그게 시초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거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다면
처음 축구를 시작하고 처음부터도 그렇지만요. 제가 워낙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뒤처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이 볼이 내 몸에 나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해왔어요. 실제로. 뭐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면은 잠잘 때도 볼을 껴안고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워낙 늦게 시작한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은 뭐 뼈가 굳었다가나요? 뭐 그런 정도로 그 늦은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도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걷는 방식이 제가 좀 특이했어요. 걷는 방식이요? 왜냐하면 뒤꿈치를 띄고 다녔으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는. 뒤꿈치를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뒤꿈치를 띄고 걸어보시면요, 한 5분만 해보세요. 뒤 종아리 땡띠 딱 뭉쳐 올라서 못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운동이죠. 쉬는 시간에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치면 양쪽 엄지하고 검지하고 두 쪽에다 힘을 조금 더 준 상태,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걷는 거네요. 발 뒤꿈치를 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그게 실제로 운동이거든요. 네, 네. 저한테는 쉬면서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데 막 옛날에는 그게 없어 차가 많지 않을 때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쪽에 가면 하는데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죠. 뛰어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벤치 쓰면서. 그리고 가로수 있는데 쪄서 이렇게 점프 연습하고. 네, 네. 그럼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쟤왜 저래 좀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런 걸 다 개발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누가 시켜서 그런 제가 건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내가 오로지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더 올라서기 위해서, 더 이기기 위해서.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절실함을 몰라요. 사실 얘기 듣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운동 시작한 지 4년 만에 청소년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네. 그거 축구를 하는 종목의 특정상 사실상 그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해냈잖아요. 네. 예. 정말 그리고 대단하세요. 6년째 네. 되던 애 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이건 결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그때 자랑을 하셔도 당시에 괜찮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절실했고 그 절실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감독님은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선수단 단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쁘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바빠지실 텐데, 그 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여가 시간은 참 잘 지내는 편이에요. 네. 주위 친구들하고 혹은 저 혼자라도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좀 가끔 책을 좋아해요. 네. 그냥 뭐 만화책에서부터 네. 아주 그 수준 높은 책까지도 책을 좋아하니까 좋은 책 있으면 책 보는 거. 그 다음에 바둑. 바둑.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바둑을 많이 네. 두죠. 너무 지루할 시간도 없겠네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대표팀 감독할 시절에는 주로 밖에서보다는 그냥 혼자 뭐 책 본다든가 혹은 바둑 두는 시간이 많았죠. 왜 바둑을 두느냐. 네. 이 전략을 복잡하고 좋아해서 뭐하고 이럴 그런가요? 때 다 잊어먹고 바둑을 쭉 두다 보면 말이죠. 언뜻 문득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축구하고도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네. 뭐 돌 놓고 지금 집 짓기 하는 거하고 무슨 운동장에서 뛰는 거하고 무슨 같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참 이 참고로 삼아야 될 점들 이런 점들이 이 조그만 바둑판 안에 그 안에도 들어 있어요.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이 있는 것보다도 찬스는 공 없는 곳에서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볼이 연결됐을 때 네. 공간 침투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이쪽에서 만들어서 바로 킬패스가 들어가고 했을 때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중기 강한 곳으로 침투하지 마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 오른쪽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그쪽으로 계속 공격한다고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히고 오히려 역습만 나갈 수밖에. 예.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네, 네. 축구에 관련해서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끝나고서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유소년 축구다. 유소년 축구가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지금도 있지만 용인 축구센터를 만들게 됐죠. 네. 그 영향으로 사실은 그 다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창원, 천안, 목포에 축구센터가 생기고 또 파주 트레이닝 센터도 생기고 그것도 저도 그때 파주 트레이닝 센터는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구비되면서 유소년들에 대한 한국 축구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이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굴 마담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실무를 딱 갖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큰 테두리 안에서 큰 줄기를 잡아주는 매주 월요일 날 회장단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큰 안건이라든가 구체점 이런 것들을 의견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 축구협회도 그 공공단체고 문화단체다 보니까 사실 그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혹은 방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선수로서부터 감독까지 선수단 단장 네. 또 앞으로 또 어떤 더 멋진 일들을 또 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옛날에는 우리 축구에서 그 세 가지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훈련 방법,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그러고 네. 그 생리학, 심리학. 우리 모든 스포츠에서 그게 좀 통용되는 건데 옛날에는 트레이닝 방법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우선 그것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트레이닝 방법은 세계화돼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공부도 하고 말해서 또 이제 그 생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스태미나 보충이라든가 내가 경기 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화돼 가지고 네. 많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심리적인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그 전에 트레이닝 방법, 생리학, 심리학의 순서였다면 이제는 심리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으로 가는 시기가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공부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선수들을 보는 기준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봐요, 저는. 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 노력이 없이는 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허정무에게 축구란? 제 인생이죠.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아주 그 부당한 책임감도 주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얄미울 때도 있고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축구라는 게 저한테 끼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떠나서는 제 인생 자체가 얘기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는 과분한 또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은 생에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축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혹은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건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 이 월드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그 단장님께 많은 건강과 기쁨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